10분짜리 예고편만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 본 감독은 원작 미키 세븐이 영화로 나오며 미키 세븐틴으로 제목이 바뀐 이유에 관해 숫자는 주인공 미키가 죽은 횟수인데 난 그를 10번 더 죽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F 영화지만 인간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출연진부터 쟁쟁합니다. 로버트 패틴슨, 나오미 에키, 스티븐 웨, 마크 팔로우 등의 글로벌 탑스타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는 상황이죠. 내년 1월 28일 개봉 예정인 이 영화. 원작 소설과 어떤 점이 다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원작자 인터뷰에 따르면 봉준호 감독은 당신은 350페이지의 책을 썼습니다. 저는 120페이지짜리 대본을 쓸 겁니다.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상당 부분이 각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작을 기반으로 이 영화의 세계관과 원작 스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 니플하임에서 개척민 소속의 익스펜더블인 미키는 위험한 임무가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나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전임자의 기억을 갖고 복제된 미키가 다시 생성이 되는 설정입니다. 인류는 연합을 구성해서 지구를 탈출하고 우주 전역에 디아스포라라는 일련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중 행성 미르가르드는 기후도 적당하고 모든 사람이 정부로부터 빵빵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안정적인 식민지였죠. 주인공 미키는 미르가르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미키의 직업은 역사학자이고 미르가르드에서 유명한 스포츠 챔피언인 베르토를 20년 지기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관의 역사학자라는 직업은 참으로 특이한 직업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궁금한 것은 홀로그램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별종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지루한 삶을 이어가던 중 미키는 베르토의 경기와 관련하여 도박을 하다가 악명 높은 갱단에 빚을 지게 됩니다. 베르토는 우주선 경주 챔피언이었는데 미키가 보기에는 실력이 없는데 과대 포장되었다고 생각해서 베르토가 지는 것에 베팅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베르토는 진정한 실력자여서 우승을 하고 말았던 상황입니다. 결국 무시무시한 갱단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미키. 결국 피신하기 위해 미키는 베르토와 함께 니플하임이라는 행성을 개척하기 위해 떠나는 첫 번째 우주선 드라카에 탑승하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명인사 베르토의 도움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단 6명의 비행사를 뽑는데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선발 경쟁에 참여를 해서 미키는 계속해서 명함조차 못 내밀게 됩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데다가 피지컬도 좋은 베르토와 달리 미키는 니플하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는 소모품 취급을 받아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익스펜더블의 지원, 상담자 그웬 조앤스를 통해 베르토와 함께 니플하임으로 가게 됩니다. 후에 그웬 조앤스는 미키가 지원을 해서 안타까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받아서 인스펜더블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미키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미키가 지원한 소모품 취급받는 익스펜더블은 식민지 개척본부의 일회용 직원으로 정찰 임무, 약물 테스트 등 위험한 임무를 맡은 복제 인간으로서 임무 수행 중 죽게 되면 새로운 몸에 이전의 몸이 가진 기억의 대부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설정입니다. 8년 후 미키는 6번의 사망을 겪으며 니플하임에서 미션 소모품 역할을 하고 있고 니플하임은 얼음 행성으로 불릴 만큼 춥고 크리퍼라고 부르는 다리 많은 거대 곤충들로 가득 찬 얼음 행성입니다. 그 때문에 식민지 개척본부는 거대한 돔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시작은 니플하임의 탐사 임무를 하던 미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구덩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지국과는 신호가 끊겨 있어 가까이에 신호가 잡히는 친구 베르토에게 눈을 깜빡이고는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베르토는 익스펜더블 구조하느라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을 듣게 됩니다. 개척지를 작업하는 소모품인 익스펜더블인 미키는 사실 이미 6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7번째 미키였습니다. 베르토는 미키가 죽었다는 손실 보고서를 올리고 본부 재생 탱크에서 재생시키겠다고 말을 하고는 더 할 말 없냐고 냉정히 물어봅니다. 할 말이 없는 미키는 눈을 깜빡여서 통신창을 꺼버립니다. 이제는 시초 구멍 안에서 죽을지 얼어 죽을지를 고민하던 미키 세븐. 그 순간 오큘러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미키 3일 때부터 사귀고 있던 전투 비행사 나샤였죠. 나샤는 미키에게 그 자리 가만히 있으라면서 2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고 구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베르토가 미리 나샤에게 미키의 상황을 전달했던 것이죠. 미키는 나샤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가 주변의 괴물 크리퍼에게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왔고 바닥에 너무 세게 떨어져서 구조되더라도 결국 폐기 처분될 것이니 오지 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몇 번을 설득하는 나샤였지만 미키는 어떻게 죽을지 고민을 하면서 통신을 종료합니다. 얼어 죽을 거라고 나샤에게 말해놨지만 가만히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던 미키는 베르토가 손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고도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자신이 혹시 지금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이미 생성된 미키 A 때문에 중복된 익스펜더블로 마치 연쇄 살인범이나 아동 납치범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었죠. 니플하임은 모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소모품 같은 익스펜더블에게 자원을 소비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조금 아래로 내려간 미키는 이 행성에 살고 있는 곤충 괴물 크리퍼를 만나게 되고 저항도 할 수 없이 크리퍼의 손에 잡혀 어디론가 끌려가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크리퍼는 자신이 서식지에 도착하자마자 미키를 해치지 않고 놔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고 미키는 서둘러 이곳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본부에 도착을 하게 된 살아있으면 안 되는 미키 세븐. 이미 자신의 숙소에선 재생이 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미키 A과 만나게 됩니다.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하는 상황에 둘 사이의 생존을 위해서 언쟁이 벌어지고 결국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분쇄기에 갈려서 사라지기로 약속을 서로 하게 되는데 가위바위보를 지게 되는 미키 세븐. 하지만 겁이 나서 죽지 못하는 미키 세븐에게 미키 에잇은 같이 살아나기 위해서 급식량을 싼 걸로 해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죽어야 하는 미키 세븐이었지만 미키 에잇은 그런 세븐이 안쓰러웠는지 공생을 제안한 것입니다. 둘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양은 2000칼로리, 배급량을 반으로 나누어 1000칼로리씩 먹기로 하는 두 명의 미키. 다음날 사령관 마샬은 미키를 호출하는데 사령부에서 온 소환장 때문에 심각하게 토론을 하게 되는 두 명의 미키. 사령관 마샬은 미키 에잇을 만들면서 단백질을 소모한 것을 뽐내려는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 미키 세븐이 마샬을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드디어 마샬과 마주하는 미키 세븐. 마샬은 사실 나탈리스트 교회의 독실한 신자였는데 주요 교리 중 하나가 하나뿐인 영혼의 신성성이었죠. 그래서 미키처럼 바이오 프린팅된 신체에 백업된 인격을 심어 만든 존재는 영혼 없는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혐오를 했었습니다. 마샬은 미키를 보자마자 자네는 지금 몇 번째 재생이냐고 묻습니다. 8번째라고 말하는 미키에게 이번 사건의 손실로 배급량을 영구적으로 20% 삭감을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자원이 많이 부족한데 미키를 재생하느라고 쓸데없이 단백질을 많이 썼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제 한 입이 아닌데 미키 세븐은 난감했습니다. 숙소에 들어온 미키 세븐은 자고 있던 에잇과 마주하게 되고 배급량이 감축이 된 것을 상의를 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배급의 반만 가지고 살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죠. 일단 자신을 살려준 에잇에게 오늘분의 배급을 다 주기로 하고 위험한 임무는 세븐이 하는 걸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산에 들여는 순간 기지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호출이 오게 돼서 세븐이 가게 됩니다. 메인 로크로 도착한 미키 세븐. 그곳엔 마샬 사령관과 베르토와 나샤도 보이고 생명공학부의 듀건과
경비대원 한 무리가 보였습니다. 기지 안에 크리퍼 두세 마리가 침입을 했고 선체의 아래 철판은 뛰어갔다는 것이었죠. 기껏해야 큰 곤충 생물이라고 생각한 크리퍼가 강철 철판을 떼어갔다고 하니 모두 황당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철을 사용할 일이 있다는 것인지 호기심이 발동한 생명공학부 듀건과 경비대는 크리퍼 수색을 나서게 되고 익스펜더블인 미키 세븐 역시 출동을 합니다. 그의 옆엔 경비대의 유일한 여성인 캣도 같이 수색을 나서게 되었죠. 10분쯤 이동을 했을까 갑자기 뒤에서 듀건의 비명이 들립니다. 눈을 돌려 바라보니 그의 다리에 크리퍼가 감겨 있었고 크리퍼의 턱뼈가 듀건을 물고 있었습니다. 듀건을 두려워한 채 캣과 미키는 뛰기 시작했고 재빠르게 바위 위에 오른 미키. 크리퍼 한 마리가 미키를 치기 위해 붙는 순간 빠르게 가속기를 발사하는 미키. 크리퍼는 산산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리퍼의 신체 일부를 챙기자마자 본토 비행기를 가져온 나샤가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강력한 플라즈마 파장이 생성되며 바위 아래 수십 마리의 크리퍼가 보여졌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크리퍼를 소탕했지만 이미 사람이 5명이나 죽은 상황. 본부로 돌아온 미키와 캣은 마샬에게 불려가고 이 탐사를 시작할 때 인원이 198명이었지만 지금은 175명이 남았고 개척지의 생존 가능성이 위태롭다고 연설하는 사령관 마샬. 마샬은 미키가 일반적으로 쓰는 무기 버너 대신에 가속기를 들고 갔던 부분을 따지면서 미키가 크리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다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미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마샬이었죠. 숙소에 들어간 미키에게 베르토로부터 메시지가 오게 되는데 오늘 힘들었다고 소식을 들은 베르토가 저녁을 사주겠다는 것이었죠. 가뜩이나 배급도 줄었는데 미키 에잇이랑 배급품을 나눠 먹느라고 배고픈 세븐은 바로 달려나가려는 찰나 에잇이 가로막습니다. 재생탱크 후유증으로 힘들다는 에잇은 베르토가 사준다는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떼를 씁니다. 이에 세븐은 말했죠. 너가 낮잠 자는 동안 나는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어. 이럴 거면 분쇄기 앞에서 20분 뒤에 만나. 오늘 끝장내자. 에잇은 이 말을 듣고는 마지못해 세븐에게 져줍니다. 성격이 불같은 세븐이었죠.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세븐과 베르토. 사실 베르토는 기지엔 한 대 남은 플리터로 죽을 수도 있는 내기 비행을 해서 배급을 따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븐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깟 몇 킬로 칼로리에 목숨을 걸어? 나를 위해서는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놈이 말을 하고서는 아차 싶었죠. 자신이 에잇이 아니고 세븐인 게 들킬 수도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백업이 안 된 기억이었으니까요. 순간 벙친 베르토는 미키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덧붙여 넌 막 재생탱크에서 나왔잖아. 미키 내 말 틀리냐고 물어보는 베르토. 그 순간 죽은 경비대원의 친구인 데런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내기를 했던 플리터 비행 때문이었는데요. 베르토 때문에 마지막 남은 플리터가 박살이 날 뻔한 것에도 화가 난 데런은 베르토와 말다툼 끝에 베르토의 뒤통수를 가격을 했고 베르토는 빛보다 빠른 주먹과 발로 데런을 응징하였습니다. 덕분에 경비대원들도 합세를 하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되고 베르토와 미키는 테이저건의 짜릿함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 사령관 마샬이 이 상황을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마샬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딱 한 대 남은 플리터를 내기에 쓴 베르토의 배급량을 10% 추가 삭감하고 미키 역시 동반 책임을 물어 추가 삭감을 하게 됩니다. 숙소에 들어가 에잇에게 배급 추가 삭감을 말하는 세븐. 에잇은 이 말을 듣고 울 것 같은 표정입니다. 잠든 세븐을 목 졸라 죽이고 싶다는 에잇이었죠. 그 순간 나자로부터 밥 먹자는 메시지가 오게 되고 어쨌든 베르토와 세븐은 밥을 먹었으니 이번엔 에잇이 나샤에게 밥을 얻어먹겠다고 말을 하곤 에잇이 여자친구인 나샤를 만나게 됩니다. 에잇과 나샤가 만나는 동안 세븐은 자리를 피하러 체력 단련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경비대 캣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캣의 룸메이트는 얼마 전 경비대 인원들이 크리퍼에 의해 죽은 상황이라 캣의 숙소엔 지금 캣 혼자였습니다. 세븐은 에잇이 여자친구 나샤와 있기에
갈 곳이 없었는데 묘한 이끌림으로 캣과 함께 캣의 숙소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됩니다. 지난밤 아무 일도 없었고 서로 뒤엉겨 잠만 잤던 것이었습니다. 캣은 따뜻한 체온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미키는 캣과 아침을 먹고 숙소로 들어갔고 기다리고 있던 에잇은 나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조심히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10시가 되었고 캣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체력 단련장에서 만나기로 한 두 사람. 캣은 미키가 2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밤을 보낸 미키가 2명인 걸 알았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미키 세븐은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발각이 된 것이죠. 사령부에 얘기했냐고 물어보는 미키 세븐. 캣은 목숨을 구해주고 같은 침대에서 밤을 보내기까지 했던 미키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일러바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며 되물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중복으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미키가 중복이라는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고 확실히 말하는 캣이었습니다. 중복 문제만 아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미키가 좋다고 말하는 캣은 슬픈 미소를 짓고 뽀뽀를 하고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미키 세븐 역시 숙소로 돌아가게 되는데 나샤와 에잇이 침대에서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에잇이 말합니다. 미안, 네가 오늘도 캣이랑 같이 밤을 보낼 줄 알았어. 나샤가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잤다고? 잠은 잤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세븐. 이제는 나샤까지도 미키가 2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있을 자살 임무가 생기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미키 9이 되면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는 세 사람은 일단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고 경비대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이 드는 미키 2명과 나샤였죠. 경비대원들은 2명의 미키와 나샤를 연행했습니다. 마샬과 캣이 기다리고 있었고 캣은 불멸을 얻고 싶어서 미키를 제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샬은 협박을 하는데 인격 정보까지 다 지우고 2명 다 분쇄기에 던져질 운명이었죠. 2명의 미키가 사라지면 캣이 익스펜더블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2명의 미키는 감옥에 갇혀지고 나샤는 기지에 2명밖에 없는 비행 조정사였기에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됩니다. 소모품 같은 익스펜더블 미키 2명은 위험한 상황이었죠. 잠시 뒤 세븐은 다시 호출을 받고 마샬 앞에서 취조를 당하는데요. 구덩이에 빠졌던 날 무엇을 본 것이고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진실을 말하는 세븐. 거대한 크리커가 존재하는 것과 그들 덕분에 살아나온 것을 말을 하게 되고 분쇄기에 넣는 대신 세븐과 에잇을 다시 그 구덩이에 크리커를 탐사하는 임무를 시키게 됩니다. 대신 그 둘의 등에는 기지에 단 2개뿐인 가공할 위력의 반물질 버블 폭탄을 등에 메고 들어갔습니다. 사령관은 크리커를 멸망시키는 자살 작전에 이 둘을 투입시킨 것인데요. 결국 그 거대한 크리커가 사는 동굴에 들어가게 된 2명의 미키. 따로 떨어져서 탐사를 하던 세븐과 에잇. 깜깜한 미로 같은 동굴을 탐사하던 도중 에잇의 신호가 끊겼습니다. 마지막 캐시 사진에는 거대한 크리커의 발이 보여졌고 에잇이 죽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렇게 길을 헤매던 도중 앞에 동굴을 꽉 채울 만한 크리커가 등장을 하게 되고 채팅창이 열렸습니다. 너 이해해? 네가 본질이야? 라는 질문을 채팅창으로 던지는 크리커였습니다. 우리가 네 부속품을 파괴했다. 네가 본질이야? 라고 다시 물어보는 크리커. 응, 내가 본질이라고 대답하는 미키에게 자신도 본질이라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크리커였습니다. 떨리는 손은 폭탄 스위치에 있었지만 끝내 누르지 못하고 크리커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동굴 밖에 살아나온 미키 세븐. 등에는 남은 인류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버블 폭탄이 있었죠. 미키는 크리커와 협상을 하고 온 것인데요. 미키 에잇의 등에 있던 폭탄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가 토착민들을 사륙했듯이 어쩌면 이 행성의 토착민인 크리커를 멸종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미키였습니다.
번호를 겨누고 있던 기지 안의 경비대원에게 사령관을 불러달라고 말하는 미키 세븐. 등에는 버블 폭탄이 있고 스위치를 손에 올리고 있는 미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경비대원은 사령관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곧이어 도착한 사령관은 이제 하려던 걸 해보게 라고 말을 합니다. 경비대원들은 가속기를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고 말하는 미키. 자네 친구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마샬. 에잇은 폭탄을 쓰기 전에 살해되었다고 설명을 하자, 에잇이 가지고 있던 폭탄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마샬. 그 폭탄은 크리퍼에게 줬다고 말하는 미키였습니다. 그게 무슨 물건인지 저들이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마샬에게 미키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마샬은 경비들을 향해 말합니다. 처리하게. 사령관님, 캣상병, 우리 개척지를 배반한 놈이야. 유니언을 배신하고 인류를 배신했지. 지금 이 행성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몇 시간일지 몇 분일지 모르지만 때가 오기 전에 저놈이 죽는 건 내 눈으로 봐야겠군. 처리하게. 저를 죽이면 안 될 거예요. 사령관님 마음은 잘 알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크리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고, 저들은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반물질 무기를 가졌으니까요. 네 덕분이지. 반스 니놈 덕분에 우리는 이제 곧 전부 죽게 생겼다고. 이 개자식 같으니.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무기를 동굴로 내려보낸 건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에잇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살해당한 것도 제 잘못이 아니고요. 사령관님 잘못이죠. 이 행성에 지성이 있는 생물이 살고 있고, 사령관님은 방금 그들 손에 반물질 무기를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외교가 절실히 필요해졌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뿐입니다. 이쯤 되면 저를 죽여서 이득을 볼 사람이 있나요? 마샬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뒤돌아갔습니다. 결국 숙소에 들어간 미키. 그는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얼음 행성이었던 니플하임에 봄이라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한 봄이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니플하임의 궤도는 거의 원형에 가까웠고 수국의 기울기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론적으로는 계절이 있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것은 이 행성의 태양이 병광선 같은 성질이 있고 지금이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라는 이론이었습니다. 나샤와 함께 산책을 가기로 한 미키는 초록 풀밭으로 변한 니플하임의 크리코 동굴 앞으로 이동을 하고 돌이 쌓여있는 어딘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돌을 드러내니 놀랍게도 에잇의 폭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나샤는 은큼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미키 생각엔 폭탄 2개를 다 마샬에게 돌려주면 그 자리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그런 다음 미키 9을 동굴로 내려보내 학살 계획을 완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키와 크리퍼들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크리퍼들이 돔 아래에서 이 폭탄을 터뜨리지 못하게 막을 사람이 나뿐이라고, 마샬이 미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크리퍼들이 너한테 폭탄 2개를 다 돌려주고 목 좀 더 살려준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나샤는 덧붙여 물어봅니다. 크리퍼들은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말이죠. 사실 미키는 그 배낭이 학살을 저지르는 무기라고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은 평화로운 사절단이라고 설명을 했다면서 말이죠. 다시금 폭탄을 확인한 미키와 나샤는 폭탄을 다시 꼼꼼히 묻어두고 돌아가면서 1편은 끝이 납니다.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각색이 될지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시간 가는지 몰랐는데요. 인간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작가는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토착민과 개척자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억을 옮긴다고 해서 미키는 새로운 육체에 기억을 덧붙인다고 해서 미키인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미키인 걸까요?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해석이 기다려지는 원작 소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